아침에 눈을 뜹니다. 손을 뻗어 스위치를 켭니다. LED 조명이 켜집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화면이 환하게 빛납니다. 이것도 LED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이 영상 데이터는 어디서 왔을까요? 태평양 건너 미국 서버에서 출발해서 해저 케이블을 타고 0.2초 만에 당신 손에 도착했습니다. 빛의 속도로요. 마트에 들릅니다. 계산대에서 삐소리. 바코드를 읽는 레이저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합니다. 각막을 깎는 건데 칼이 아니라 빛으로 합니다. 하루에 빛 기술을 몇 번이나 쓰는 걸까요? LED 조명, 스마트폰 화면, TV 화면, 바코드 스캐너, 광통신 수백 번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빛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양자역학에서 나왔습니다. 100년 전에는 이런 빛이 없었습니다. 인류가 쓸 수 있는 빛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태양, 그리고 불. 둘 다 뜨거워야 빛이 났습니다. 백열 전구도 마찬가지였죠. 필라멘트를 2000도까지 달궈서 빛을 냅니다. 에너지의 95%가 열로 낭비됩니다. 그런데 지금 LED는요, 거의 열이 안 납니다. 레이저는요, 한 방향으로만 정확하게 나아갑니다. 수술칼보다 정밀하게 각막을 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빛을 만들 수 있게 됐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반도체를 봤습니다. 전자가 에너지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했죠. 그 계단 구조 덕분에 전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전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빛이 됩니다. 계단 높이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집니다. 높은 계단에서 내려오면 파란빛, 낮은 계단에서 내려오면 빨간빛. 이 단순한 원리, 레이저를 만들었습니다. LED를 만들었습니다. 광통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 1917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빛의 복제, 1960년 최초의 레이저, 쓸모없는 발명이라고 놀림받았습니다. 30년간 불가능하다던 파란 LED, 한 일본 연구원의 집념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30바퀴 감은 광 케이블, 유튜브 영상이 0.2초 만에 도착하는 비밀입니다. 양자역학이 만든 빛의 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잠깐 복습하고 갑시다.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전자는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에너지만 가능합니다. 계단처럼요. 1층, 2층, 3층, 1.5층은 없습니다. 전자가 1층에 있으면 1층 에너지, 2층에 있으면 2층 에너지, 중간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질문, 전자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전자가 높은 계단에서 낮은 계단으로 내려올 때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빛 알갱이를 광자라고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단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1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쿵 소리가 나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더 큰 쿵 소리가 납니다. 높이가 다르면 소리가 다릅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에너지 계단에서 뛰어내리면 소리 대신 빛이 납니다. 계단 높이가 다르면 빛의 색이 달라집니다. 높은 계단에서 내려오면 에너지가 큰 빛, 파란 빛입니다. 낮은 계단에서 내려오면 에너지가 작은 빛, 빨간 빛입니다. 더 낮은 계단이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 적외선입니다. 리모컨에서 나오는 그 빛이요. 더 높은 계단이면요, 역시 안 보이는 빛, 자외선입니다. 살균기에서 쓰는 그 빛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자가 계단을 내려온다.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나온다. 계단 높이에 따라 빛의 색이 정해진다.
이게 양자역학이 알려준 빛의 탄생 원리입니다. 사실 이건 닐스 보어가 1913년에 발견했습니다. 수소 원자를 연구하다가요. 왜 수소는 특정 색의 빛만 낼까? 이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전자가 정해진 계단만 오르내리니까 정해진 색의 빛만 나오는 거였죠. 이 발견으로 보어는 1922년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원리는 알았습니다. 전자가 내려오면 빛이 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 전자는 제멋대로 내려옵니다. 아무 때나, 아무 방향으로. 그래서 나오는 빛도 제멋대로입니다. 백열 전구가 그렇습니다. 필라멘트를 뜨겁게 달구면 전자들이 마구잡이로 들떴다 내려옵니다. 빛이 사방팔방 흩어집니다. 색도 뒤죽박죽입니다. 이걸 정렬할 수는 없을까요? 전자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색의 빛을 내게 할 수는 없을까요? 1917년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예측합니다. 유도 방출이라는 현상. 이게 레이저의 시작입니다. 레이저.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나요? 영화에서 보는 빨간 광선, 발표할 때 쓰는 레이저 포인터? 아니면 눈수술? 레이저는 일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가 정확히 뭘까요? 보통 빛이랑 뭐가 다를까요? 백열 전구를 켜봅시다. 빛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색도 섞여 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다 섞여서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 빛을 멀리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흩어집니다. 1km 가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레이저는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색도 하나입니다. 순수한 빨간색 또는 순수한 초록색. 이 빛을 멀리 보내면 거의 퍼지지 않습니다. 달까지 쏴도 지름 몇 킬로미터밖에 안 퍼집니다.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인데요. 비유를 해볼까요? 백열 전구 빛은 파티장의 군중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춤추고, 어떤 사람은 서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레이저 빛은 군대 행진 같습니다. 모든 병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춰 행진합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빛. 이게 레이저입니다. 어떻게 빛을 이렇게 줄 세울 수 있을까요? 1917년 아인슈타인이 논문 하나를 씁니다. 그는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현상을 예측합니다. 유도 방출이라는 것. 보통 전자가 높은 계단에서 낮은 계단으로 내려올 때 제멋대로 내려옵니다. 아무 때나, 아무 방향으로. 그런데 만약 이미 빛이 하나 지나가고 있다면 그 빛과 똑같은 빛이 나옵니다. 같은 색, 같은 방향, 같은 타이밍. 빛이 빛을 복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자가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내려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그때 빛이 지나갑니다. 야, 너도 같이 가자. 전자가 따라 내려옵니다. 똑같은 빛을 내면서요. 이제 빛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또 다른 전자들을 유혹합니다. 4개가 됩니다. 8개, 16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모두 똑같은 방향, 똑같은 색, 완벽하게 정렬된 빛. 이게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Laser.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진 건 43년 뒤입니다. 1960년 미국 캘리포니아 휴즈 연구소의 시어도어 메이멈. 그는 루비 결정을 가져옵니다. 빨간 보석 루비요. 그 주위에 강력한 플래시 램프를 감습니다.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강한 빛이 루비를 때립니다. 루비 안의 전자들이 한꺼번에 들뜹니다.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려옵니다. 유도 방출. 서로를 따라서 같은 빛을 내면서 1960년 5월 16일 인류 최초의 레이저가 빛을 냈습니다. 빨간 루비 레이저.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레이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저는 쓸모를 찾는 해결책이다. 문제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 놓고 쓸 때를 찾는다는 비아냥이었죠.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레이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마트 계산대, 바코드를 읽는 건 레이저입니다.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에 새겨진 정보를 읽는 것도 레이저입니다. 광통신,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그 안을 달리는 건 레이저 빛입니다. 의료, 시력 교정 수술, 각막을 닦는 건 칼이 아니라 레이저입니다. 암 치료, 종양만 정밀하게 태우는 것도 레이저입니다. 제조업, 자동차 공장에서 금속을 자르고 용접하는 것, 레이저입니다. 측량, 건물 사이 거리를 재는 것, 레이저입니다. 심지어 달까지 거리도 쟀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거울을 놓고 왔거든요.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면 반사돼서 돌아옵니다. 그 시간을 재면 거리를 알 수 있죠. 지구와 달 사이 거리 38만 킬로미터, 오차 몇 센티미터까지 측정했습니다. 쓸모를 찾는 해결책이라고요? 이제는 쓸모가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1964년 레이저의 기초 이론을 세운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찰스 타운스, 니콜라이 바소프, 알렉산드르 프로호로프, 아인슈타인의 1917년 이론이 47년 만에 노벨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레이저, 빛을 줄세운다는 단순한 아이디어, 유도 방출이라는 양자역학 현상, 이것이 현대 문명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또 다른 빛을 만들었습니다. 열 없이 빛나는 빛, LED. 이건 반도체에서 시작됩니다. LED, Light Emitting Diode.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는 뜻입니다. 다이오드가 뭐냐고요? 5편에서 잠깐 나왔죠. 반도체로 만든 일방통행길,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오드가 빛을 낸다고요? 네. 특별한 반도체를 쓰면 빛이 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5편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반도체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N형, 전자가 남아도는 반도체.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섞어서 만들었죠. P형, 전자가 부족한 반도체. 구멍, 즉 전공이 있습니다. 전자가 3개인 불순물을 섞어서 만들었죠. 이 둘을 붙이면 다이오드가 됩니다. 전압을 걸어주면 N형에서 전자가 이동합니다. P형에서 전공이 이동합니다. 경계면에서 둘이 만납니다. 전자와 전공.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합쳐져서 사라집니다. 전자가 전공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자가 전공으로 떨어진다는 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전자가 에너지 계단을 내려오면 빛이 난다. 맞습니다. 전자와 전공이 만나는 순간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LED의 원리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반도체에 전류를 흘린다. 전자와 전공이 만난다. 빛이 난다. 끝입니다. 그런데 LED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열이 거의 안 납니다. 백열전구를 생각해보세요. 필라멘트를 2000도까지 달궈서 빛을 냅니다. 에너지의 95%가 연료 낭비됩니다. 5%만 빛이 되는 거예요. 전구를 만지면 화상을 입잖아요. LED는요, 전자가 전공을 만나면서 바로 빛이 됩니다. 열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효율이 80에서 90%입니다. 백열전구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LED 조명은 만져도 안 뜨겁습니다.
LED의 역사. 시작은 1962년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닉 홀로냐. 그가 최초의 실용적인 LED를 만듭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밝기는요?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냥 켜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정도. 조명으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의 표시등, 전원 켜짐을 알려주는 빨간 불, 그게 LED였습니다. 곧이어 초록색, 주황색 LED도 나왔습니다. 1970년대엔 전자계산기 화면에 쓰였습니다. 빨간 숫자가 뜨는 그 화면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안 됐습니다. 왜 파란색이 중요할까요? 빛의 삼원색 때문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를 섞으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개를 다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빨강과 초록은 됐습니다. 파랑만 있으면 흰색 LED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흰색 LED가 있으면 조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백열전구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TV 화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도요. 파란 LED만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파란 LED는 왜 어려웠을까요? 파란 빛은 에너지가 높습니다. 높은 에너지 차이를 만들려면 특별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 문제는 이 물질이 다루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정을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만들어도 품질이 나빴습니다. 1970년대부터 도전했지만 다들 포기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로는 안 된다. 학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슈지. 일본의 작은 회사 니치야 화학. 그곳의 연구원이었습니다. 대학원도 안 나온 평범한 엔지니어. 논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갈륨 나이트라이드에 도전합니다. 회사는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해. 하지만 나카무라는 계속했습니다. 혼자서 몇 년 동안 그는 결정을 만드는 방법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기존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1993년 드디어 성공합니다. 밝은 파란 LED. 세계 최초였습니다.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게 됐다고? 대학원도 안 나온 사람이? 1년 뒤 파란 LED 위에 형광물질을 입힙니다. 파란빛이 형광물질을 때리면 일부가 노란빛으로 바뀝니다. 파란빛과 노란빛이 섞이면 흰색이 됩니다. 흰색 LED의 탄생. 이 순간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LED 조명이 보급됩니다. 백열전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010년대 LED TV가 대세가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도 LED입니다. 2014년 나카무라 슈지, 그리고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 파란 LED를 개발한 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열전구가 20세기를 밝혔다면 LED는 21세기를 밝힐 것이다. 지금 당신 주변을 보세요. 방 조명, TV 화면,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헤드라이트, 신호등 모두 LED입니다. 나카무라의 파란 LED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이 있습니다. OLED, 오게닉 LED, 유기물 LED라는 뜻입니다. 일반 LED는 반도체로 만듭니다. 딱딱한 결정이죠. OLED는 유기물로 만듭니다. 탄소 기반 화합물이요. 뭐가 다르냐고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처럼 얇게, 휘어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게 OLED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LED TV는 뒤에서 빛을 비춥니다. 백라이트라고 하죠. 화면 전체를 뒤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검은색을 못 만듭니다. OLED는 다릅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납니다. 검은색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 픽셀만 끄면 됩니다. 완전한 검은색. 그래서 OLED TV가 색이 더 선명한 겁니다. LED에서 OLED로 양자역학의 빛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빛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 광통신입니다. 지금 이 영상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튜브 서버는 미국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한국에서 미국까지 태평양 건너 1만 킬로미터. 그런데 영상이 끊기지 않습니다. 4K 고화질인데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까요?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그 안에 빛이 달립니다. 광통신입니다. 1960년대로 가봅시다. 당시 통신은 전화선이었습니다. 구리선.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멀리 가면 신호가 약해집니다. 전기는 저항을 받거든요. 100km마다 증폭기가 필요했습니다. 신호를 다시 키워주는 장치요. 대서양을 건너려면 증폭기가 수십 개 필요했습니다. 바닷속에 증폭기를 수십 개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유지 보수도 힘들고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리선은 용량이 작았습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 적어요. 전화통화 몇천 개가 한계였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낸다? 불가능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전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빛으로 신호를 보내면 어떨까? 빛은 전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진동수가 아주 높거든요. 진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정보를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전파보다 빛이 수만 배 빠르게 진동합니다. 그만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빛은 직진한다는 겁니다. 구리선은 휘어지잖아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휘어져도 전기는 따라갑니다. 빛은 안 됩니다. 직진하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어떻게 빛을 휘어지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유리관이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유리로 가느다란 실을 만듭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요. 이 안에 빛을 넣으면 빛이 유리관 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반사됩니다. 전반사라는 현상이에요. 빛이 특정 각도 이하로 부딪히면 100% 반사됩니다. 밖으로 새는 빛이 없어요. 이러면 빛이 유리관 안에서 통통 튀면서 나아갑니다.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유리관이 휘어져도 빛은 계속 안에서 반사되며 따라갑니다. 이게 광섬유입니다. Optical Fiber. 1970년 코닝사에서 실용적인 광섬유를 개발합니다. 아주 순수한 유리. 불순물이 10억 분의 1도 안 되는, 이 정도로 순수해야 빛이 멀리 갑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빛이 흡수되거든요. 광섬유 하나의 굵기 125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와 비슷합니다. 그 안에 빛이 지나가는 코어 1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의 10분의 1입니다. 이 가느다란 유리실 안을 빛이 달립니다. 1988년 최초의 대서양 횡단 광 케이블이 깔립니다. TAT-8. 미국과 유럽을 잇는 케이블. 길이 6,600km. 이전 구리 케이블보다 용량이 10배나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바닷속에는 광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습니다. 총 길이를 합치면요, 14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구를 35바퀴 감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 이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위성 인터넷은요, 1%도 안 됩니다. 하늘이 아니라 바닷속이 인터넷의 고속도로인 거죠. 지금 가장 빠른 해저 케이블, 초당 수백 테라비트를 보냅니다. 테라비트가 어느 정도냐면 HD 영화 한 편이 5GB입니다. 1테라비트면 초당 HD 영화 25편, 수백 테라비트면 초당 수천 편입니다. 유튜브 4K 영상이 버퍼링 없이 오는 이유, 바닷속을 달리는 빛 덕분입니다. 레이저가 광통신의 핵심입니다. 광섬유 안을 달리는 건 레이저 빛이에요. 정렬된 빛이니까 멀리 가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신하는 쪽에선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이때 쓰는 게 포토다이오드, LED의 반대죠. LED는 전기를 빛으로,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전기로. 둘 다 양자역학 원리입니다. 레이저, LED, 광섬유, 포토다이오드. 양자역학이 만든 기술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닷속 광 케이블을 통해 빛이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카톡, 당신이 보는 넷플릭스, 당신이 하는 화상통화, 전부 이 빛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 레이저, LED, 광통신, 세 가지 기술입니다. 다 달라 보이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전자가 에너지 계단을 내려올 때 빛이 난다. 이 단순한 양자역학 원리, 레이저를 만들었습니다. 빛을 줄 세워서 한 방향으로 같은 색으로 정밀하게 나아가는 빛. LED를 만들었습니다. 열 없이 빛나는 빛. 백열 전구보다 10배 효율적인 빛. 광통신을 만들었습니다. 빛으로 정보를 보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 1917년 아인슈타인이 유도 방출을 예측했을 때 아무도 이게 뭐에 쓰일지 몰랐습니다. 1960년 최초의 레이저가 나왔을 때 쓸모를 찾는 해결책이라고 놀림받았습니다. 1993년 나카무라가 파란 LED를 만들었을 때 불가능하다던 걸 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레이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없습니다. LED 없이 밤을 보낼 수 없습니다. 광통신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빛의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이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LED 조명으로 인터넷을 보내는 기술입니다. LED가 아주 빠르게 깜빡입니다. 초당 수백만 번. 눈에는 안 보여요. 그냥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깜빡임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조명이 곧 인터넷이 되는 거죠. 와이파이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10년 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양자 암호 통신도 있습니다. 빛의 양자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 도청할 수 없는 통신을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엿보려고 하면 양자 상태가 바뀌어서 들킵니다. 원리편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관측하면 상태가 바뀐다. 이걸 보안에 이용하는 거예요. 이미 중국은 양자 암호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은요? 사실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전용 회선을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SKT, KT, LG U+, 통신 3사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은행, 병원, 정부 기관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시된 갤럭시 S25 모바일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가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핵융합,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핵융합, 이걸 지구에서 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초방력 레이저로 수소를 압축해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겁니다. 2022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무한한 청정 에너지의 꿈, 레이저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100년 전 양자역학은 이상한 이론이었습니다. 전자가 파동이라니, 에너지가 띄엄띄엄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이론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침에 켜는 LED 조명, 하루 종일 보는 스마트폰 화면, 전 세계와 연결해주는 광통신, 전부 양자역학이 만든 빛입니다. 다음 시간, 양자역학이 만든 또 다른 혁명,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자시계와 GPS, 1초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당신의 위치를 아는지, 양자역학이 없으면 GPS 오차가 하루에 11km씩 벌어집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